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05명 발생했습니다. 이번 주 후반부터 여름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영향이 나타날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백신을 맞지 않은 젊은 층에서 중증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백신 얘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부작용 때문에 30대에서 40대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권고하지 않았는데 잔여 백신 접종은 가능해졌습니다. 최근에 예약자가 크게 늘었다고 하거든요. 일단 백신 접종 속도를 늘리려는 게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한참 이 접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혈소판 감소 혈전증이라는 비교적 희귀한 그 이상 반응이 확인이 되면서 이 백신 접종의 이득과 이런 희귀한 그 이상 반응의 발생 사이에 어떤 게 더 이득이 큰지를 연령대별로 보고 그 과정에서 50대 이상에서만 접종을 승인하는 형태로 이제 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아무래도 백신의 수급이 원활해지지 않고 또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연령 제한의 그 기준을 이제 변경을 했는데 아무래도 백신 접종을 원하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 변경 과정이 어쩌면은 그 백신 접종과 관련된 불신 또는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불신과 혼란을 줄 수 있는 그 변경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한의사협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부작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희망자라고 하더라도 위험성이 크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제 위험성이 크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인한 그 중증의 심각한 이상 반응 사례가 다른 지역,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적은 걸로 드러났기 때문에 네.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보진 않지만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접종하고 있는 뭐 파이자 백신이나 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기존의 다른 그 이미 오랫동안 써왔던 다른 질환에 대한 백신에 비해서는 확실히 전신적인 부작용이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접종을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교수님 생각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3, 40대에게 맞추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희귀한 혈전증 같은 그런 부작용 사례가 굉장히 적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적은 편이고 네. 그리고 이런 그 전신적인 발열이나 또는 근육통 같은 증상들의 빈도가 높기는 하지만 지금 그 유행 양상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는 접종을 통한 이득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잔여 백신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맞는 3, 40대의 경우에는 부작용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까? 워낙 희귀한 그런 부작용, 특히 혈전증은 워낙 그 빈도가 낮기 때문에 네. 크게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좋지만 접종을 하고 두통이 심하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가급적 빠르게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1차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다고 가정을 하면 2차의 경우에는 뭐 교차 접종이 지금 허용이 되어 있으니까요. 1차에 잔여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다면 2차에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교차 접종이 WHO에서도 승인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지만 개인별로 희망을 한다고 해서 교차 접종을 승인해주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서 교차 접종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교차 접종 대상을 질병관리청이 지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교차 접종의 지금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 교차 접종의 그 항체 형성 효과를 보면은 최근에 나온 논문들은 똑같은 백신을 2번 연속 맞는 것보다도 항체 형성이 좀 더 잘 된다 이런 그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질병의 예방 효과, 그러니까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또 위중증 환자 발생을 줄이는 데에 기존 백신을 동일한 백신을 2회 연속으로 맞는 것과 비교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근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백신을 맞고도 돌파 감염, 그러니까 백신 맞고도 확진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시설에서 접종을 한 사람이 확진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고, 이런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어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요양시설은 백신을 가장 먼저 맞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돌파 감염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고령이고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접종 후에 항체 형성과 같은 보호 효과가 조금 젊고 건강한 연령층에 비해서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고 2, 예. 3월부터 접종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는 항체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확진된 분의 한 20% 정도는 돌파 감염으로 발생을 하고 있지만 전체 백신 접종자 중에서는 0.1%가 안 되는 비율로 돌파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돌파 감염 자체를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이제 접종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접종과 관련된 결정을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부스터샷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 백신 전문가들과 함께 질병관리청이 부스터 백신을 언제 어떻게 접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루빨리 좀 진행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휴가철이 지났고요. 광복절 연휴도 지났습니다. 이 영향이 이제 앞으로 나타날 거라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휴가철이 지나면서 오는 영향은 이미 시작이 됐다고 보고 있고, 네. 광복절 연휴 동안의 영향은 아마 이번 주말이 지나면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보도에서도 전체적인 사회적 이동량이 줄지 않고 오히려 한 4% 이상 늘어났다라는 그런 정보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재생산 지수가 지난주에는 0.99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1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이거는 결국 앞으로 빠르진 않겠지만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표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루 확진자가 좀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람다 변이 바이러스 좀 걱정인 상황입니다. 람다 변이와 델타 변이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직접 비교를 한 자료가 충분하진 않지만 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 람다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더 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남미 일부 국가에서의 치명률, 사망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치명률을 보면은 람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명률이 좀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명률은 결국 바이러스 자체의 영향도 있지만 그 나라 또는 그 지역 사회에서의 치료 역량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예상한 중남미에서의 데이터처럼 치명률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높을지는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네. 람다 변이가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우리가 우려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로 유입이 돼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전체 유행을 주도하는 바이러스가 된 것처럼 네. 람다 변이 바이러스도 우리나라에 언제든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만 해도 지난 올림픽 기간 중에 람다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해외에서의 유입 형태로 국내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방역 당국도 그래서 람다 변이 유행국을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정부가 금요일에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어떤 거리두기를 적용할지를 결정하는 건데 지금 4단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강화해야 할까요? 정부가 이 거리두기와 관련된 앞으로의 대책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 4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단계를 완화시킨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결국 앞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추이를 보고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렇게 강화를 했을 때 생기는 사회경제적인 손실,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장기화되면서 오는 여러 가지 불만이나 또는 거리두기에 대한 참여도가 떨어지는 피로도가 증가하는 그런 양상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정이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방역이라는 입장만 보면은 지금 4단계로 충분히 억제가 안 되는 건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떤 형태로든 이 전파가 가능한 시간과 공간을 줄여가는 노력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발표는 금요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강형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